안녕하십니까. 사마 회계법인 남원준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지난 5월 말경에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 혹시 저희 법인의 그러니까 위탁정산이 지정된 연구개발기관 담당자분께서는 아마 들으셨던 내용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때 못 들으신 분은 한번 새롭게 주의하기 차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40분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혁신법 매뉴얼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저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으로는 부족하고요.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미흡 사항이 좀 자주 나온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사항 위주로 될 수 있으면 사례를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혁신법의 취지 자체가 그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연구비를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법인 별로, 또 회계법인 내 회계사별로도 약간씩의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4시 반부터 이제 상담부스가 운영되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러니까 연구개발기관이 담당하는 과제에 지정된 위탁 회계법인의 회계사에게 그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시고 집행하시는 게 나중에 정산할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레이저 포인트가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요. 좀 넉넉하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정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법 사용 기준은 매년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 중에는 연구비 사용 정산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연구비 사용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문구를 명확하게 해서 별로 정산을 하거나 사업비를 사용하시는데 별로 영향이 없는 개정 사항도 있거든요. 교재에는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 중에서 정산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몇 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비는 다들 모든 기관이 사용하시는 거니까요. 개정 전에는 자체 규격이나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개정하면서는 선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 회계법인에서 하다가 공무원 생활을 좀 13년 동안 하다가 다시 회계법인 쪽에서 이직을 했거든요. 저도 공무원 생활 13년 하면서 여비가 항상 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여태까지 정산을 하면서 공무원 여비 규정보다 더 짜게 자체 규정이 여비가 정해진 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유명무실한 규정 개정 사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과제별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비와 식비가 있는데, 1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더 한도가 더 높고, 식비는 우리 규정이 더 높다고 해서 1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고 식비는 우리 규정을 적용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과제별로 일괄되게 자체 규정을 적용하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만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부 인건비 지급 대상이 명확화됐습니다.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정산을 할 때는 외부 인건비는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금 인건비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정산을 하긴 해왔지만, 규정상으로는 좀 애매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럼 외부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 외부 참여연구원이 중소기업의 전문 연구 시설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신기주기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해당 그 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면 외부 인건비도 영리기관에도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명확하게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한테는 현금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걸로 명시가 됐습니다. 항상 이런 제한 규정에는 단서가 붙죠.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다는 거는 사후 승인이나 사전 승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 RFP에 이런 경우에는 외부
외부 인건비를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한테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영리기관 소속 직원한테는 외부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는 현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인건비나 연구시설 장비비 등으로 이제 한정이 됐었는데요. 소프트웨어 활용비도 현물 계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도 정산했을 때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개정 전에는 현물 연구 개발비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 확인서만 제출하면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인건비라든지 현물로 계상한 연구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양식에 따른 현물 부담 확인서만 제출하면 규정상으로는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돼 있었지만 정산법인에서 정산을 할 때는 이 부분도 저희가 보기는 했습니다. 부담 확인서만 있다고 해서 다 인정 처리를 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구비 사용은 현물이나 현금이나 과제 관련성에 따라서 용도와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현물이든 현금이든 기준에 따라 사용했는지를 검토를 하긴 했는데요. 기준상으로는 개정 전에는 부담 확인서만 있으면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던 규정에서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 현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현금처럼 용도와 기준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거고요. 연구개발비 회수 기준이 최근에 2번 바뀌었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미부담, 그러니까 현물 부담액을 미부담한 경우에는 미부담액 전액을 반납하는 걸로 돼 있다가 작년에 사용 기준이 개정되면서는 현금 사용 비율보다 모자라게 사용한 분만큼만 현물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올해 다시 개정이 되면서 그럼 현금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종전에는 현금 사용 비율에 불인정 사용 금액은 빼고 적정한 사용 금액만 포함해서 현금 사용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2월에 사용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불인정 금액도 사용 비율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현금 사용 비율이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 더 높아질 거고 현금 사용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반드시 현물로 부담해야 될 의무 부담 비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부분 현물 회수 기준이 최근 들어 2차례 바뀌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연구비 사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는 시간이 짧아도 항상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요 연구비 사용 및 관리의 이 4가지 기본 원칙만 잘 숙지를 하시면 연구비 관련된 규정을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연구비를 집행하시거나 아니면 정산 준비를 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집행의 한 목적성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연구비 개발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대전제가 됩니다. 어떤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과제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과제와의 관련성이 있는 거는 우리 혁신법에 별도로 비목으로 우리 혁신법에 보면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여러 가지 비목을 정하고 비목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세목으로 반드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제 관련성만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별도로 혁신법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만 제외하고는 과제 관련성만 있으면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 장비, 사무용 기기라든지 사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 및 활용 및 관리 계획에다가 별도로 수량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제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 사항이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집행의 한 목적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한이거든지 규제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거 집행해도 되나요? 뭐 혁신법에 따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딱 나와 있지 않던데요라는 문의를 종종 하시거든요. 저희는 항상 대답은 똑같습니다. 과제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상의 정확성입니다. 또 연구개발비 사용의 또 기본 원칙은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기준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과제의 관련성을 전제로 해서 계상이 돼야 되고 또 계상한 바에 따라 용도와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라면 제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연구 장비를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 장비를 사야 되고 과제에 관련성 등도 있고 사용 용도와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시설 장비비로 계상된 게 없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계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한 경우에는 연구시설 장비비인데 저희가 재료비인 줄 알고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재료비로 계상을 했으니까 연구시설 장비비라도 그러면 그냥 재료비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사용하실 수 없죠. 왜냐하면 사용할 때도 사용 용도와 기준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용도와 기준을 따라서 연구 재료비로 집행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연구 개발비를 정확하고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첫걸음이 연구 개발비를 정확하게 계상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설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후관리, 산단에서 연구비 정산이라든지 행정관리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 참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기준을 잘 숙지를 하시고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셔야지 나중에 연구비를 사용하실 때에도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정확하게 계상이 됐고 용도와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연구개발 기간 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뭐 기본 원칙은 단계가 종료되기 전까지가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잘 아시다시피 연구시설 장비비는 단계 종료일 2개월 전에, 소프트웨어 활용비도 2개월 전에라는 규정이 있고 일부 보고서 발행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관련된 비용, 정산 수수료 같은 경우는 개발 기간 이후에 또 집행할 수 있다는 일부 예외사항이 존재하지만 대원칙은 단계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지출의 원인 행위가 다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과제와의 관련성도 있고 계상도 정확히 했고 용도와 기준에 맞게 사용했고 기간에도 맞게 사용했지만 이게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만약에 증명이 안 된다면 이것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1번, 2번, 3번에 맞게 사용했다는 걸 어떻게든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증명을 해야지 이게 적정한 연구비가 되는 거고 이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1번, 2번, 3번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고 우리가 1번, 2번, 3번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위탁정상법인의 입장에서는 제출하신 증빙 자료를 가지고 연구개발기관이 1번, 2번, 3번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집행했는지를 보는 게 정산의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혁신법이라든지 사용기준에 보면 각 비목별로 증빙 자료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 보고 숫자 시청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 가끔씩 정산을 하다 보면 왜 열거가 되어 있지도 않은 증빙 자료를 회계법인에서 요구를 하느냐, 무슨 근거로 요구를 하느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혁신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빙 자료는 그 증빙 자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 3번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예시해 놓은 것일 뿐이고 저희가 정산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집행의 한목적성과 계상의 정확성과 기간의 적합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원칙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정산 방법인데요. 이미 혁신법이 21년도에 개정이 된 다음에 이제 5년 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단계 정산이 어떻고 연차 정산이 어떻고 상시 점검이 어떻고라는 설명을 드리는 건 너무 진부한 얘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시 점검의 취지입니다.
연차 정산에서 단계 정산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매년마다 정산 안 받아도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웬걸 연차 정산이 아니고 단계 정산으로 넘어갔는데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귀찮게 하고 매년 또 연차 상시 점검을 해서 귀찮게 하고 또 정산할 때는 또 정산한다고 귀찮게 하고 이래서 좀 불만이 있으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시 점검의 취지는 저희가 뭐 분기별로 귀찮게 하고 분기별로 뭐 지적을 하고 적발을 해서 뭐 저희가 뭐 거기에 뭐 만족을 얻거나 그게 회계법인의 뭐 성과로 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상시 점검의 취지는 연구비를 혹시라도 단계가 종료되기 전에 잘못 사용됐거나 미흡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고 보완이 안 되는 불인정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복원을 해서 적정한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의 기회를 부여해 드리기 위해서 상시 점검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차 정산에서 단계 정산으로 바뀌면서 불인정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연차 정산을 할 때는 매년 뭐 1회 정산을 하다 보면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보완되지 못한 부분이 그냥 그 연이 끝나면 연차 정산하다 보니까 그냥 불인정돼서 잔액 반납으로 넘어갔지만 이제 뭐 3년차, 4년차 과제의 경우 매년 분기별로 점검을 하다 보면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는 복원하면 그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우리 주머니에 다시 들어오니까 그걸 적정한 용도로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 정산으로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불인정 비율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점검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정한 연구비로의 재사용을 유도를 해서 연구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서 연구 과제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도 상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탁정산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연구개발을 수행하시는 담당자분이나 연구과제의 성공을 위해 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저희가 이지바로상에서는 이제 상시 점검을 진행을 하고 보완 요청을 드리면 이 교재를 보시면 되겠지만 반드시 보완하시고 난 다음에 보완 완료 처리를 하셔야지 저희가 미흡 처리한 점검건이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거를 만약에 보완 완료 처리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게 보완이 된 거고 어떤 게 보완이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적기에 컨설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해서 미흡사항으로 보완 요청을 드린 거에 대해서 보완이 완료됐으면 반드시 이지바로상에서 보완 완료 처리를 해 주셔야지 적정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약 변경 사항인데요.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떤 것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변경 사항이고 어떤 것이 통보로 가름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인지 하나를 딱 찍어놓고 물어보면 저도 바로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당연히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변경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긴 하지만 읽어보면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이게 좀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 협약이랑 어떤 거든지 변경할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규정을 찾아보시고 지레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규정을 찾아보시고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반드시 문의를 하신 이후에 변경을 하시라는 점을 꼭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통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한 부분만 살짝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비 집행의 원칙 중에서 기간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의 적합성에서 주의할 거는 여기서 말하는 연구개발 기간 내에 사용해서 연구개발 기간이라는 것은 해당 단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정산을 하다 보면 연차 간에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만약에 24, 25, 26년도에 3년차 과제라고 하면 24년도에 써야 될 비용을 25년도에 집행할 수가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단계 내에서의 연차 간의 연구비 사용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결국은 연구개발 기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완료한 거는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출 원인 행위가 뭐냐 하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의 지출 원인 행위는 딱 계약까지만 의미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은 지출 원인 행위를 좀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혁신법에서 이야기하는 지출 원인 행위는 계약뿐만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물까지 다 완료된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떤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수취를 하는 시점, 어떤 물건 구입이 가는 경우에는 물건이 입고가 돼서 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는 점은 꼭 주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도 좀 문의가 좀 종종 옵니다.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단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월차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선인출 안 되잖아요. 먼저 참여연구원한테 지급을 한 이후에 자계자로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회사는 인건비를 해당 월의 인건비를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그런 회사인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달 10일이라고 하면 연구개발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데 연구개발 종료된 이후인데 이 인건비 이거 집행할 수 있어요? 난 집행할 수 없을 줄 알고 연구개발 참여연구원한테 지급하기 전에 선인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인출은 안 되는 거고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여연구원은 이미 마지막 월에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지출 원인 행위를 다 종료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를 다음 달 연구개발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지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개발 기간 내에 집행하시기 위해서 참여연구원한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먼저 선인출하는 경우에는 이 유용으로 간주돼서 불인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꼭 유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건비 계산률 계산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 단위 인건비 관리 기간이 있고 연 단위 인건비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연 단위 인건비 관리 기간은 정부 출연 기관이나 전문 생산 연구소만 한정이 돼서 연 단위로 인건비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기관 같은 경우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같은 경우에도 월 단위 인건비 관리를 연 단위 인건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혁신법에서는 연 단위 인건비 관리는 정부 출연 기관이나 전문시설 생산 연구소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월 단위냐 연 단위냐 뭐가 틀리냐 간단합니다. 월 단위 인건비 관리는 그 해당 월의 실제 급여와 해당 월의 인건비 계상률만큼만 연구비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보시면 여기 연봉이 4,200만 원이고 20%면 연 단위로 이제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가 이제 840만 원이 나옵니다. 4,200만 원이면 계산을 하면 한 달에 350만 원으로 이제 계획을 잡으신 건데요.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현황을 보면 영리기관 같은 경우 비영리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건비가 매달 동일한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1월 같은 경우를 보면 급여가 400만 원이 나갔고 2월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2월에 예를 들어 보면 2월의 급여 총액은 250만 원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계상률 20%대로 만약 계상을 한다고 하면 250만 원 곱하기 20%에서 50만 원까지만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70만 원을 집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해당 월의 인건비 계상률을 조정을 해서 28%로 만들어서 70만 원으로 계상이 되게끔 한 이후에 70만 원을 집행할 수 있는 거지. 인건비가 2월에 당초 계획한 350만 원보다 적어진 250만 원의 경우에도 만약에 당초 계획된 대로 70만 원을 집행해 버리면 우리가 입력한 계상률은 20%인데 실제로 집행한 계상률은 28%가 돼서 8%만큼 초과돼서 이 부분은 불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당초 계획한 대로 인건비를 매월 집행하고 싶으시면 인건비 계상률을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금액을 맞추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건비 계상률을 그대로 두고 금액을 조정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250만 원 받았으면 50만 원만 집행을 하시고 400만 원 받았으면 7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도 집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변경된 급여 월 급여에다가 변경된 계상률을 곱해서 연에 총 집행한 금액이 당초에 계산한 인건비 총액은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금액을 맞추시든지 아니면 계상률을 맞추신다 하다 보면
해당 월에 그 말에 가면 인건비 한도가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상률을 조정해서 한도를 맞추는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할 건 있습니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 계상률을 조정할 때 보면 당초 계획된 계상률 20%인데 여기는 28%를 맞춰서 금액은 맞췄지만 이분이 다른 과제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계상률을 28% 올려버리면 다른 과제에서 이미 인건비 계상률이 80% 계상된 참여연구원이라고 하면 계상률 합계가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8%가 불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률을 조정할 때는 해당 참여연구원이 다른 과제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다른 과제에 참여한 인건비 계상률이 얼만큼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이후에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단 인건비를 관리를 할 때는 좀 편하죠. 매월로 인건비 계상률이라든지 급여를 따질 필요 없이 급여 총액의 인건비 계상률을 적정하게 해서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880만 원 돼 있고 84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연단위 인건비 관리 기간이라고 해서 84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880만 원으로 계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연봉 인상 따라 인건비를 증액하여 사전에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는 정출연이나 전문시설 생산연구소는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통보로서 인건비를 증액한 이후에 집행한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물론 명리 기관도 사전 승인을 받으면 연구비 총액 변경이 사전 승인을 받으면 연구비를 증액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증액하신 다음에 집행하셔도 문제는 될 건 없는데 영리기관회 같은 경우는 현금 인건비 증액 자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월 단위로 인건비 계상률과 집행액을 반드시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연 단위로 보면 우리가 한도를 초과 안 했고 연평균으로 보면 연평균 인건비 계상률도 맞게 했지만 월 단위로 봤을 때 초과한 월이 생기면 그 월의 인건비는 초과된 분만큼은 불인정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서 월 단위로 관리를 좀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재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에 대한 증빙 서류의 예시인데요. 보시면 다 익숙하신 양식일 겁니다. 검사 검수 조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 자체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검수 조서의 확인인은 연구 책임자나 반드시 참여 연구원이 이 검수를 하셔서 여기다가 서명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반드시 검수 일자를 기재하셔야 된다는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수 일자를 왜 기재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구비가 기간의 적합성에 따라서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연구시설 장비비 단계 종료 2개월 전에 입고가 돼서 검수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확인을 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연구원이 서명을 하고 검사 일자를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구매 의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기관이 잠시 좀 혼동을 하시는 게 이 구매 의뢰서랑 발주서는 다른 겁니다. 발주서라는 거는 우리가 구매업체에 이런 거 사겠습니다라고 오더를 주는 거고, 이 구매 의뢰서라는 거는 내부 품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의뢰서는 과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거든요. 우리가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물건을 사겠습니다라고 후민을 해서 결제를 받으신 서류를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연구시설 장비 및 연구 재료비는 이 네 가지가 기본 증빙 서류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좀 헷갈리는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활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그 해당 분야의 그 인력 풀이 되게 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기관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같은 연구를 수행하시는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전문가를 반드시 활용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관 내부 또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거래는 금지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 활용비에 한해서는 일부 조건에 만족하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내가 활용을 하든지 활용을 당하든지 다 인정이 되지 않고요. 비영리기관이 비영리기관 간 상호 간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비영리기관의
자체 내부 기관 간 거래는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A대학 기관이 공동 연구관인 B대학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불인정이나 B대학 이 전문가가 B대학의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 연구원과 최소 단위 부서와 같은 최소 단위 부서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B대학의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 연구원과 다른 부서의 전문가는 A대학이 활용해서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C기업에 만약에 전문가를 모신다고 한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관은 전문가를 활용할 수도 없고 활용을 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동연구기관인 C기업의 전문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A대학 내부의 전문가도 모실 수가 있습니다. A대학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와 동일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가는 전문가로 활용을 하고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가 소속이 영리든 비영리든 동일부서든 아니든 간에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이제 시험 분석비인데요. 시험 분석비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 분석료는 결국 뭐 현금 사업비로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 분석료와 기계 사용료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시험 분석료라는 거는 분석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맡긴 업체에서 다 분석까지 해서 결과만 주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험 분석료의 경우에는 자기 거래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그 자치 기관장의 도장까지 찍힌 시험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 기관의 자체 시험 연구소에서 시험을 하고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개장 대치 등을 통해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시험 분석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이한 경우에는 이거는 영리기관인 경우에도 자치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기거래 의미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고요. 비영리 기관에도 자기거래가 아니라 타기관의 시험 분석을 한 시험 분석료는 인정이 안 되는 점.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걸 좀 유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 사용료는 내가 어떤 시험 분석을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 공동연구시설 센터라든지 있는 장비를 참여연구원이 가서 장비만 활용해서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다 현물 계상의 원칙이고 현금으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기재한 것처럼 비영리 기관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공동연구시설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생긴 비용은 연구비로 현금으로 집행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뭐 연구수당도 요즘에는 뭐 70% 한도 초과, 뭐 수령 인건비의 20% 이 부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뭐 불인정이 나거나 뭐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보면서 약간 좀 민망한 거는 이제 연구 책임자분이 항상 뭐 70%, 69.9% 이렇게 이제 연구수당을 집행을 하시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70% 초과해서 집행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나오지 않다는 점 보시면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현물인건비 관련한 건데요. 홍길동 연구원 실제 연봉이 5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 7천만 원을 기재하여 7천만 원만치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뭐 기존 규정에 따라서 현물부담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한다고 돼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연구개발비 사용의 대원칙은 과제의 관련성, 용도와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연봉이 5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을 집행한 게 용도와 기준에 맞게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뭐 이게 정사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초과해서 사용한 이 부분은 불인정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인건비다. 비영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외부 참여기관 A를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외부 참여연구원의 소속은 영리기관이며
해당 연구기관은 전문 연구 사업자로 등록된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한 참여기관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인건비는 연구기관 소속 직원에게는 외부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좀 약간 혼동스럽거나 이제 혼란이 됐던 부분이 그 해당 외부 참여 연구원의 소속 기관 자체가 현금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 인건비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명확해졌습니다. 이 외부 참여 연구원이 소속된 기관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은 비영리 기관이고 다른 기관이고 다만 이 외부 참여 연구원은 이 비영리 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외부 참여 연구원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현금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는 무관하게 외부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불인정된다는 점,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영리기관 연구수당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대학은 현물 200, 현금 500, 학생 인건비 300, 연구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 200 등 총 1,200을 인건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총 이제 수정 인건비 20%만큼은 연구수당으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총 인건비로 계산된 게 1,200이니까 240을 연구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함정이 있죠. 연구근접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비 인건비 항목으로 계상하지만 연구수당을 계상한 한도 금액인 수정 인건비에는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관의 연구수당의 한도는 연구근접 지원 인력이 인건비 200을 제한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1,000이 되는 거고요. 1,000의 20%인 200까지만 연구수당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집행한 40은 불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근접 지원 인건비는 또 직접비 인건비 항목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수령 인건비 계산을 하실 때도 간혹가다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연구수당 한도 계산을 위한 수정 인건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미흡사항은 보면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상시점검 미흡사항에 대해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상시 정산을 하고 상시 점검을 하다 보면 미흡사항이 크게 두 개입니다. 제일 많은 건 증빙서류 미비입니다. 특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1년 내내 올리지 않으시다가 마지막 월에 12월에 한꺼번에 다 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돼 있는데 물론 뭐 그게 해당 연차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직 단계가 종료되기 전이니까. 근데 이게 단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연차에도 증빙서류를 그렇게 한꺼번에 종료 시점 다 돼서 올려줘 버리시면 제가 앞서 강조드렸던 상시점검 취지에 따라서 재사용의 기회를 적정한 연구비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스스로 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반드시 집행을 등록하실 때마다 적정한 증빙서류를 올려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영리기관의 부가세, 사후 환급 가능한 부가세나 관세 밀봉원 사항인데요. 영리기관 입장에서는 뭐 집행권이 회의비 이런 집행권이 많다 보면 일일이 그 뭐 1,000원, 2,000원, 뭐 몇십 원까지 뭐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다 구분해가지고 이거를 뭐 복원하기가 귀찮으시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냅두고 그냥 나중에 그냥 불인정해서 잔액으로 반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그냥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연구비로 집행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공급가액만큼만 집행을 하셨으면 그 부가세로 나중에 복원해서 반납해야 될 그 금액만큼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버짓이 되는데 스스로 좀 귀찮다고 해서 그 부가세를 복원 안 하시고 나중에 잔액으로 반납하시다고 하는 생각은 오히려 스스로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귀찮으시더라도 집행하실 때마다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제외하고 집행 등록을 하시면 오히려 또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내부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사마연구소랑 사마연구장비라는 회사는 법인격은 같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두 개의 기관입니다. 결국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제 동일한 법인이라는 얘기인데요. 동일한 법인인 경우에 특히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 동일한 법인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거창하게 그림까지 막 그려놓고 하긴 했는데 결론은 그래서 동일 사업자 번호가 다르든 말든 이거는 법인격이 동일한 그 두 개의 기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부가세까지 그냥 이해 목적으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부가세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인정을 받지 못하겠지만 부가세 인정 여부를 떠나서 이 기관 자체는 법인격이 동일한 업체 간의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이 거래 자체가 부가세든 뭐든 인정이 안 된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거래이긴 한데요. 이 거래 같은 경우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가 내부에 대학 연구소가 있고 별도로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법인체가 다른 사마대학 시민교육센터라는 것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사마대학 연구소가 사마대학 시민교육센터로부터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최종 평가를 위한 회의비를 집행을 하신 거죠.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두 개죠. 법인격이 동일한 두 개의 기관 간의 거래를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계가 종료된 이후에 집행한 비용도 인정이 가능하겠냐는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대학의 경우에는 혁신법에서 예외를 들어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대학 소속 기관과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계 내 연구개발 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이긴 하지만 평가 비용, 종료시 평가, 공과금이라든지 나중에 청구가 돼서 나중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든지 정산 수수료라든지 불가피하게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비용은 예외적으로 개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집행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정이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외부 인건비, 지금 오늘 외부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외부 인건비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요즘에도 좀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외부 인건비를 지급한 대상이 두 명입니다. 보면 홍길동 박사 꿈연구소 소속의 홍길동 박사와 다른 대학 소속의 이순신 연구원을 이제 채용해서 외부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외부 인건비를 지급을 할 때 챙겨야 될 거는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이제 외부 인건비 지급 대상이 소속된 기관이 영리기관이냐 비영리기관이냐.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지등간에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네. 영리기관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통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현금으로 집행할 수 없고요. 이 경우에는 홍길동 박사라든지 이순신 연구원 다 영리기관 소속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고, 두 번째로는 외부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원 소속 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홍길동 박사에 대해서는 꿈꿈연구소에 우리 담당 행정직원이 인건비 지급 여부를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순신 연구원에 대한 대학에는 우리가 외부 인건비 지급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홍길동 박사에 대한 외부 인건비는 인정되지 않고 이순신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보면 이순신 연구원 같은 경우는 비대학 소속 학생입니다. 그럼 학생한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학생 인건비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타 기관 소속 학생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맺어서 인건비로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학생 인건비로 지급을 하든지 두 가지 선택해서 지급을 할 수 있고요. 학생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대학이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학생 인건비 지급 서류라든지 증빙을 갖춰서 등록을 하셔서 별도로 지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영리기관 사무용 기기 구입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사무용 기기나 사무용 소프트웨어, 범용성 장비에 대해서 구매가 좀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만 있으면 자체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영리기관 경우에는 이제 범용성 장비라든지 뭐 사무용 기계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고요. 반드시 영리기관의 연구실 활용 및 관리 계획에 구매하실 범용성 장비라든 소프트웨어의 수량, 품목, 금액까지 명시를 하셔야지만 인정이 된다는 점. 혹시라도 품목이나 수량이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다시 또 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장비 및 연구재료비의 입고 기한입니다. 이 사례도 읽어보시면 뭐 되겠는데요. 우리가 연구시설 장비비를 정산할 때 체크해야 될 점은 3천만 원 이상이냐, 3천만 원의 금액을 따지는 기준은 부가세까지 다 포함한 총 구매 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3천만 원 이상이면 승인을 받았는지 따지고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은 패스. 두 번째는 입고 기한을 따지게 됐죠. 입고 기한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만 입고가 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계약을 언제를 했든 뭐 입고가 언제 됐든 입고가 지연이 됐든 상관없이 단계 종료일 2개월 전에만 입고가 되고면 뭐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빨간색으로 보면 연구재료의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까지 입고된 경우에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재료비는 굳이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을 안 하시고 종료일까지만 집행을 하셔도 인정이 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정산을 하다 보면 종료일 뭐 일주일을 앞두고 대량으로 연구재료를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용품도 종료일을 얼마 앞두고 A4지를 뭐 수십 박스를 사신다든지 토너를 막 수십 개를 사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비 사용의 대원칙은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입니다. 과제에 투입되지 않는 연구 재료든 뭐든 뭐 사무용품이든 연구개발비로 집행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반드시 이 부분이 정말로 과제에 어떻게 투입됐는지 소명을 해달라고 반드시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이걸 소진 목적으로 과제의 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는 지양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공연금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시료를 어디 시료 분석 업체에 보내야 되는데 이거 택배 비용 집행되나요? 어떤 우리가 우편으로 뭘 받아야 되는데 이거 우편 비용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과제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이 사마의 우리 회사의 직원은 우편요금과 택배비가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비로 쓰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처리를 했네요. 이거는 연구비로 집행해도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나중에 혼날 수도 있겠죠. 왜 연구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왜 대학 뭐 회사 돈을 썼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별도의 제한이 없는 비목은 연구개발비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례는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분석료는 아까 제가 표를 두 개를 비교해서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것도 사례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복잡한 사례는 아니라서요. 자체 기관에서 자체 분석 장비나 시설을 갖추고 그 자체 시험 분석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 분석 결과 보고서만 있다면 내부 거래가 인정된다는 게 이 사례의 핵심이니까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수당도 이 부분은 좀 간단한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 말고 제가 다른 부분에서 사례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구수당에는 각종 한도가 있죠. 뭐 수정인건비 20%, 네, 개인한테 뭐 70% 넘게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또 한 가지 규정은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만큼은 연구수당을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직접비를 사용한 것만큼 연구도 그 정도 진행이 됐을 거고 그러면 그 정도만 연구수당도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직접비는 뭐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데 연구수당만 100% 집행한다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냐 뭐 이런 거에서 출발한 것 같고요. 그래서 20%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은 연구수당을 집행할 수가 없는데 그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야 뭐 총액에서 사용 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할 텐데 직접비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 게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분모에는 직접비 총액이 들어가고 분자에서는 직접비 사용 금액이 들어갈 텐데 이게 RCMS랑 이지바로랑 별 논리 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지바로 사용하는 연구 개발 과제는 이 직접비 총액 사용 금액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할 때 분모와 분자에 다 연구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RCMS를 사용하는 연구개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비 총액이나 사용 금액에 연구수당을 포함해서 직접비 사용비를 계산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RCMS 사용하고 이지바로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시는 담당자 분께서는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수당을 제외한 기타 직접비 예산이 500이고 연구수당 예산이 100이었고 총 그래서 직접비 예산 600, 집행은 직접비 300, 연구수당 100해서 400. 그래서 연구수당을 포함한 직접비 사용 비율은 67%가 되겠죠. 근데 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 사용 비율은 60%입니다. 그러면 연구수당 20%포인트 한도 초과를 계산할 때 이지바를 사용하는 우리 IITP 과제를 수행하실 때는 연구수당을 제외한 500, 300을 가지고 직접비 사용비를 60%로 해서 이 60%를 20%포인트 초과한 즉 80%를 초과하는 연구수당 집행분은 불인정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RCMS 과제다 하면 67%에 플러스 20이면 87%를 초과하는 연구수당이 불인정이 되겠죠. 이게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RCMS는 이지바로에 따라서 계산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산식이나 사례를 두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재주가 부족해서 많은 내용을 전달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끝나고 아마 4시 반부터 회계법인별로 아마 저희가 상담 부스를 운영을 하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때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물어봐 주실 때 혹시 본인 해당 기관에 담당하는 회계법인을 알고 계시면 해당 회계법인의 부스로 가서 질문을 질의응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